기적은 매일 일어납니다. 라이트 형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꿨죠. 아인슈타인은 믿음을 통해 마음속의 모든 한계를 없애버렸고요. 조지 워싱턴도 열세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벨리포즈에서 영국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재입니다. 밥 프록터가 평생 동안 읽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믿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열망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상상하고 믿어라. 믿음은 마음의 연금술사다. 믿음이 생각과 결합되면 그 즉시 잠재의식이 그 진동을 낚아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여 무한지성으로 보낸다. 믿음과 사랑, 성애의 감정은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감정이다. 이 세 가지 감정이 섞이면 즉시 잠재의식에 가닿아 생각을 물들인다. 그러면 생각은 형태를 갖추고 무한지성으로부터 반응을 끌어낸다. 힐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믿음과 무한지성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함의를 담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하는 믿음은 자신감, 신뢰를 가지라는 의미다.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확실하고 완전하게 믿으라는 말이다. 힐이 의도한 대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잠재의식 수준에서 믿음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마음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의구심이 치밀어 오른다거나 믿는 신용만 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 당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재의식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완전하지 않으면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확신이 없으면 믿음을 지닐 수 없다. 무한지성은 인간 정신의 일부분, 다시 말해 예감, 통찰력이 번뜩이는 순간, 논리를 뛰어넘는 사고 과정을 정의하고자 사용한 단어다. 힐의 개념은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과 현대 심리학자들이 몰입 상태 혹은 존 상태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무한지성은 따로 한 장을 할애해 더 깊이 있게 다룰 것이다. 한편 사고에 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현대 심리학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칼 융의 연구를 바탕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모두 인간의 정신이 의식 수준과 무의식 수준에서 작동한다고 여겼다. 다만 잠재의식의 역할과 그것이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힐은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의식과 잠재의식에 관해 융과 비슷한 관점을 세웠다. 힐의 관점을 살펴보자. 의식. 의식은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의 오감을 통해 유입되는 정보를 받아들인다. 의식은 생각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걸러낸다. 의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조합하고 계획을 세우는 지능을 말한다. 잠재의식. 잠재의식은 의식이 받아들인 것과 똑같은 정보에 접근하지만 의식처럼 논리적인 추론을 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취한다.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 여과하지도 잊지도 않는다. 잠재의식은 의식적으로 접근하고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환경이 갖추어지면 잠재의식에 머물러 있는 잊혔던 모든 정보와 생각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잠재의식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정보는 의식적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믿음을 개발하는 방법. 믿음은 자기 암시의 원칙이 작용한다. 잠재의식 수준에서 확신이 이루어지거나 잠재의식에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을 주입하면 믿음이 생겨난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 암시가 열망을 물리적인 형태나 재화로 바꾼다는 점이다. 믿음이라는 감정,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을 자발적으로 개발하려면 반복하여 확신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당신이 왜 이 책을 읽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망이라는 사고 자극을 돈이라는 물리적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싶어서다. 자기 암시와 잠재의식을 다룬 장에서 제안한 지침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을 잠재의식이 확신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은 확신에 의거해 움직이고 확신은 믿음이라는 형태가 되며 그에 따라 열망을 실현한 명확한 계획이 나오게 된다. 자신에 대한 믿음,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자신이 의지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13가지 성공 원칙들을 숙지하고 사용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추게 될 것이다. 감정 혹은 사고의 한 축인 느낌은 생각의 활력과 생명력, 행동력을 안겨준다. 믿음과 사랑, 성애에 대한 감정은 어떤 사고 자극과 결합되면 더 큰 행동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어떤 생각이든 감정 및 믿음과 결합하면 그 즉시 그것과 동등한 물리적 형태로 바뀌게 된다. 애석하게도 믿음만이 사고를 자극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 역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 역시 잠재의식을 통해 물리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한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처음 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불편해합니다. 그 범죄 상황을 지속하게 되면 점차 익숙해지고 그걸 견뎌내게 됩니다. 오랫동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마침내 그것을 수용하고 아무 영향도 받지 않게 되지요. 부정적인 생각 역시 충분히 반복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지면 마침내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실행하게 된다. 이때 잠재의식은 가급적이면 가장 실용적인 방식으로 물리적 형태로 바꾼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운을 탓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불운이라고 불리는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인해 자신이 가난뱅이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 불운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불운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잠재의식의 선택을 받아 물리적 형상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믿음은 잠재의식이 활동하게 만든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어떤 열망이든 잠재의식에 불어넣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물리적 혹은 재화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일 혹은 믿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통해 물리적 등가물로 변환된다. 믿음이 명하는 일은 그게 무엇이든 실행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잠재의식이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아들의 잠재의식을 속인 것처럼 말이다. 이런 속임수를 현실로 이루려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이미 소유했다고 잠재의식에 주입하라. 현대의 동기부여 이론 중에 잠재의식은 무엇이 현실이고 생생한 상상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다. 이 개념을 뒷받침하는 유명한 연구는 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선수들은 세 팀으로 나뉘어 자유투 연습을 했다. 각 팀은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침을 받고 팀별로 따로 연습했다. 한 팀은 매일 골대에 자유투를 던지는 연습을 하게 했다. 두 번째 팀은 연습하지 않고 심지어 농구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세 번째 팀 역시 연습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대신 매일같이 골을 넣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연상하는 연습을 하게 했다.
실험이 끝나고 세 팀의 기량을 다시 측정했다. 연습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팀은 기량이 감소했다. 연습을 매일 한 팀은 뚜렷하게 기량이 향상되었다. 실제 연습 대신 상상 연습을 했던 팀은 매일 연습한 팀과 똑같은 수준으로 기량이 향상되었다. 힐은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속일 수 있다고 말한다. 잠재의식에 확실한 아이디어를 심어주면 잠재의식이 그 아이디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움직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확실한 아이디어다. 잠재의식에 메시지를 보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저변에 그게 먹힐까 하는 의구심이 달라붙어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 의심도 함께 받아들인다. 서로를 무효화하는 메시지들을 함께 보내는 셈이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다. 잠재의식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지 않으며 투입되는 정보가 지닌 힘,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감정적이냐에 따라 반응한다. 긍정적인 감정이 정신을 지배하게 하라. 자신에 대한 믿음은 지침을 읽는 것만으로는 생겨나지 않는다. 이해했다면 이제 이론을 적용할 때다. 실험하고 연습하여 자신이 잠재의식에 지시하는 것과 믿음을 결합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잠재의식에 그렇게 지시하면 잠재의식이 즉시 지시를 받아들이고 움직일 것이다. 마음이 긍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믿음의 정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에 대한 믿음 만들기.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니라고 설파한다. 하지만 어떤 신조나 종교적 믿음을 지니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그 믿음을 지닐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믿음이란 자기 암시가 만들어낸 정신상태라는 사실도 설명하지 않는다. 이제 자신에게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일구게 하는 원칙을 쉽게 설명하려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힘을 주고 사고 자극을 행동으로 바꾸는 불로장생약이다. 이 말을 2번, 3번, 4번 읽어라. 큰 소리로 읽어라. 믿음은 자기 암시를 통해 불을 끌어내는 출발점이다. 또한 과학이 분석할 수 없는 기적과 수수께끼의 토대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내는 평범한 사고를 영적인 것으로 바꾼다. 믿음은 무한 지성의 힘을 끌어내고 사용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기 암시의 마법.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믿게 된다. 거짓말을 거듭하다 보면 마침내는 그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온통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연민이나 기타 감정과 결합될 때 동기를 유발해 행동을 지시하고 다스리게 된다. 생각이 감정과 결합되면 자석 같은 힘이 발휘되어 유사하거나 연관된 생각을 끌어당긴다. 이 사실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어떤 감정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생각은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 씨앗을 비옥한 토양에 심으면 싹이 트고 줄기를 뻗고 계속 번식한다. 작은 씨앗 한 톨은 수백만 개의 씨앗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정신도 지속적이고도 지배적인 생각에 부합하여 자신에게 공명하는 것을 끌어들인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아이디어, 계획, 목적은 친척을 집으로 초대하는 주인과 같다. 친척들은 스스로 힘을 더해 나가고 점점 성장하여 마침내는 그것을 품은 사람의 마음속에 주요한 동기로 자리 잡는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나 계획 혹은 목적의 씨앗을 어떻게 마음에 심을 수 있을까? 생각을 반복하면 된다. 어떤 아이디어든 계획이든 목적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확실하고 중요한 목표를 글로 쓰고 기억으로 기록하고 그것이 잠재의식에 울려 퍼질 때까지
매일같이 큰 소리로 반복해 읽으라고 한 것이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면 불운한 과거에서 벗어나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신감 부족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자기암시의 원칙으로 극복하고 용기로 바꿔나갈 수 있다. 간단한 문장으로 긍정적인 사고 자극을 만들어내고 기억에 새기고 그것을 잠재의식의 무기고에 안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면 된다. 부족한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쓸 수 있다. 자신감 선언 1. 내게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 따라서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끈질기게 행동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것을 약속한다. 2. 지배적인 생각은 외적으로 물리적 행동으로 나타나며 점차 물리적 현실로 바뀐다. 따라서 매일 30분씩 집중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려볼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음속에서 분명한 심리적 형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3. 자기암시의 원칙에 따르면 그 어떤 열망이든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마침내는 목표를 달성할 실용적인 수단을 찾아내게 된다. 따라서 나는 매일 10분씩 시간을 내서 자신감을 개발할 것이다. 4. 인생의 주요 목표를 명확하게 글로 쓴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 자신감을 갖출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다. 5. 부와 지위는 진정성과 공정함 위에 세워진 것이라야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거래는 하지 않겠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힘을 끌어당기고 사람들의 협조를 구하여 성공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설득할 것이다. 나 역시 기꺼이 그들을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증오, 질투, 부러움, 이기심, 회의적인 생각을 버릴 것이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 할 것이다. 나 역시 그들과 나 자신을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선서에 서명하고 이를 기억하고 매일 한 번씩 반복해 읽고 이 선서를 완전히 믿을 것이다. 그 믿음이 내 사고와 행동에 점차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자주적이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 선서는 심리학자들이 자기암시라고 부르는 자연 법칙에 따른 것이다. 건설적으로 사용한다면 성공으로 나아가는 검증된 기법이다. 하지만 반대로 사용하면 너무나 쉽게 파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이 선서에는 무척이나 의미심장한 진실이 담겨 있다. 패배에 주저앉는다면 가난하고 비참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리라는 점이다. 자기 암시의 원칙은 부정적인 생각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사고 자극을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관계없이 그에 걸맞은 물리적 형태로 나타난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으키는 재앙. 잠재의식은 건설적인 사고와 파괴적인 사고를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작동한다. 잠재의식은 용기나 믿음에서 촉발된 생각뿐만 아니라 공포에서 촉발된 생각 역시 실현한다. 전기는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산업의 방향을 바꾸고 유용하게 쓰이지만 마찬가지로 잘못 사용되면 생활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자기 암시의 법칙 역시 우리를 평화롭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비참과 실패,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어느 쪽인지는 우리가 자기 암시에 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마음이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하다면 무한지성의 힘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자신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으면 그 힘을 사용할 수 없다. 자기 암시의 법칙은 불신과 의심 역시 똑같이 받아들여 그것을 물리적 현실로 바꾼다.
자신에게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잠재의식에 그 생각들이 단단히 뿌리내릴 뿐만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단단해진다. 자기 능력을 확신하면 그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마음 일부가 무한지성에 가 닿을 수 있게 된다. 무한지성이 작동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의식 역시 그 믿음에 저항하지 않게 된다. 의식이 저항하지 않으면 잠재의식이 창조적인 생각들을 의식으로 보내기가 더욱 쉬워진다. 인생에서 믿음의 힘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번에는 믿기가 더욱 쉬워진다. 바람이 배를 이리저리 움직이듯이 자기 암시의 법칙 역시 생각이라는 돛을 어느 방향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를 위로 끌어올려 주기도 하고 아래로 끌어내리기도 한다. 다음의 시에는 상상치 못한 성취로 이끌어주는 자기 암시의 법칙이 잘 표현되어 있다. 여기에서 강조된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시인이 품은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패배할 것이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시도도 못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패배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서 성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 자신에게 압도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자신이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바로 그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는 강한 자, 꾀바른 자가 늘 승리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든 빠르든 늦든 마침내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월터 디 윈트렛이 믿음의 힘에 관한 증거를 보고 싶다면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성취를 보면 된다. 그 목록의 가장 꼭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기독교의 근간은 믿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이 위대한 힘의 의미를 곡해하는지는 차치하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한 업적, 기적으로 설명되는 모든 일은 믿음이다. 기적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불리는 마음가짐을 통해 이루어진 일일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척이나 놀라운 사례다. 간디는 누구보다 크나큰 잠재력을 발휘했다. 그는 정통적으로 힘으로 여겨지는 수단, 그러니까 돈, 전함, 군인, 전리품 같은 것은 전혀 없었는데도 힘을 지니고 있었다. 대신 그에게는 믿음의 원칙을 이해하고 2억 명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간디는 2억 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합치되도록 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놀라운 위협을 달성했다. 믿음이 아니고서야 지구상에 어떤 힘이 이토록 클까? 아이디어 하나로 불을 일구는 법. 이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1900년대 US 스틸사가 설립된 이야기를 살펴보자. 먼저 US 스틸사는 찰스 M. 슈와브의 상상력을 통해 아이디어의 형태로 탄생했다. 두 번째로 슈와브는 이 아이디어에 믿음을 결합시켰다. 세 번째로 아이디어를 물리적, 재화적 실체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네 번째,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행한 그 유명한 연설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다섯째, 그는 꾸준하게 계획을 따랐으며 계획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확고한 결단을 계속 떠올렸다. 여섯째, 성공하겠다는 불타는 열망으로 성공할 채비를 맞췄다.
막대한 부를 어떻게 이룩하는지 궁금하다면 US 스틸사의 설립에 관한 이야기가 실마리를 줄 것이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 이 이야기가 그 의심을 지워줄 것이다. US 스틸사의 이야기 역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성공 원칙들에 비추어서 살펴볼 수 있다. 아이디어의 힘에 관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존 로웰이 뉴욕 월드 텔레그램에 기고한 것이다. 다음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들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찰스 M. 슈와브는 카네기 철강회사 회장 앤드류 카네기의 오른팔로 불린 인물이다.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왕이라 불리며 미국 철강 생산량의 25%를 좌우한 회사의 회장으로 막강한 힘을 휘둘렀다. JP 모건은 월스트리트의 힘있는 은행가로 20세기 초 미국의 주요 기업 대부분의 재정을 좌우지했다. 20세기 초 경제, 상업, 산업 분야는 불과 100여 명의 인물들이 지배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미 전역을 연결하는 철도와 관계되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이들은 그 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뉴욕 월드 텔레그램지의 독자라면 잘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을 때 발생하는 힘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대 수많은 신문기사에서 사용되던 거친 글쓰기 방식의 멋진 예이기도 하다. 10억 달러를 얻어낸 연설. 1900년 12월 12일 밤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호들 80여 명이 5번가에 위치한 유니버시티 클럽 연회장에 모여 있었다. 서부 출신의 한 젊은이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 중 자신이 미국 산업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 이 연회는 제이 에드워드 시먼스와 찰스 스튜어트 스미스가 얼마 전 피츠버그를 방문했을 때 찰스 M. 슈와브의 후한 접대를 받은 데 대한 답례로 열린 것이었다. 이 38살의 철강업자가 동부로 오자 동부 재계에 소개해 주려고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이들은 그가 만찬 자리에서 서두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에게 뉴욕 사람들은 배를 채우고 나면 연설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테니 철강업자들, 외교관들, 제조업자들을 지루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15에서 20분 내로 예의 바르게 연설하고 자리를 뜨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슈와브의 오른쪽에 앉은 존 피어폰트 모건조차도 귀족적인 예의를 갖춰 자리만 채우려고 만찬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특별히 기사화할 것은 없는 자리였다. 2명의 주최자와 대단한 초대객들은 평소처럼 코스 요리를 즐겼다. 대화는 적었고 다들 절제된 태도를 보였다. 슈와브는 머난 거힐라의 은행에서 경력을 쌓은 주식 중개인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만찬이 끝나기 전에 재계의 거물인 모건을 비롯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US 스틸사가 잉태되었다. 찰스 슈와브가 그날 만찬 자리에서 했던 연설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역사가들은 통탄할지도 모른다. 문법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경구들과 재치 있는 말로 가득한 편안한 연설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미뤄두고라도 이 연설은 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참석자들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 연설은 90분이나 이어졌지만 식사가 끝난 뒤에도 참석자들은 슈와브의 주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모건은 연사를 창가로 끌고 가서 높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 다리를 달랑거리면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슈와브의 매력이 마술을 부리긴 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철강업계 확장에 관한 정교하고도 깔끔한 그의 계획이었다. 당시에는
비스킷, 철사, 철근, 설탕, 고무, 위스키, 석유, 풍선껌 회사들이 기업 합병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모건에게 엉성한 철강업계 트러스트 계획안을 들고 와 관심을 끌려고 애쓰던 상황이었다. 당시 미국의 신생 기업들 중 많은 수가 무척이나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급속한 확장에 투입하는 자금이 커지면서 막대한 채무를 짊어지고 있었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물가 하락에 맞서야 했다. 파산 직전에 이른 사업체들도 많았다. 많은 기업에 있어서 탈출구는 관련 산업군에 있는 다른 회사들과 손을 잡는 것, 즉 기업 결합인 트러스트였다. 트러스트는 1980년에 통과된 셔먼의 반트러스트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산업을 독점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고 트러스트가 안 되면 그 비슷한 것이라도 만들려고 했다. 트러스트를 세울 대기업에 필요한 것은 현금이었다. 효율적으로 산업군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회사들을 가급적 많이 사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JP 모건은 이런 인수합병 작업에 필요한 돈을 대줄 은행가였다. 투기꾼인 존 W. 게이츠도 트러스트와 관련한 제안을 한 적이 있었지만 모건은 그를 믿지 않았다. 시카고 주식거래소의 중개인인 빌과 짐은 크래커 제조회사와 트러스트를 결합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전적이 있었다. 신실한 척하는 시골 변호사 엘버트 H. 게리도 그 일을 구상했지만 큰 인상을 주진 못했다. 그런데 슈와브의 웅변은 JP 모건을 사로잡았다.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던 무척이나 대담한 금전적 약속을 확실하게 상상한 덕분이었다. 슈와브 이전까지 이 프로젝트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헛된 망상으로 여겨졌다. 수많은 작은 기업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던 회사들이 경제적 매력에 이끌려 거대하고 독점적인 조합에 들어가는 일은 이미 한 세대 전부터 있었다. 업계의 무법자 존 W. 게이츠의 계책으로 철강업계에서는 이미 아메리칸 스틸 앤드 와이어사가 설립되었고 게이츠는 모건과 손을 잡고 페더럴 스틸사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앤드류 카네기의 거대한 트러스트 조직, 다시 말해 53개의 파트너사가 연합해 운영되는 수직 구조의 트러스트 조합에 비하면 어떤 조직도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었다. 다른 조직들이 핵심 사업을 통합하려고 했지만 모두 합쳐봐야 카네기의 조직에는 잇자국도 내지 못할 것이었다. 모건도 이런 사실을 잘 알았다. 노회한 괴짜 스코틀랜드인인 카네기 역시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방직 공장에서 주당 2.2달러를 받으면서 실감는 일을 하다가 전신을 전달하는 사원 일을 하게 되었다. 그가 미국 실업계의 거물이 될 준비는 이때부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네기는 전신을 보내는 방법을 독학으로 터득했고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장의 개인 비서이자 전신기사 자리를 얻어냈다. 오래지 않아 피츠버그 지부의 감독관이 되었고 이 일로 철도 차량 제조업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될 폴먼사의 초기 투자자가 되었다. 폴먼에 대한 투자와 몇 차례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로 카네기는 사업을 일으킬 자본을 손에 넣게 되었다. 남북전쟁 막바지 무렵 카네기는 철도업계를 떠나서 기차 철교 교량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때부터는 그는 다른 철강소를 지배할 힘을 얻었고 용광로에 공급할 탄전과 광석을 운송할 선박과 철도를 소유하게 되었다. 카네기는 수직적 통합 구조와 최신 제조 기술을 도입하여 최저가의 최상급 철을 납품했다. 철강 가격을 톤당 140달러에서 20달러까지 낮춘 것이다. 1899년에 카네기 스틸은 미국 내 철강 생산량의 25%를 담당했다. 중소철강 제품 제조사들은
카네기의 회사와 경쟁할 수 없었고 그래서 JP 모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모건은 자금을 지원하고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한데 모았다. 이들의 계약에는 카네기사에서 원자재를 사지 않을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카네기는 중소회사들의 연합에 밀려나지 않았다. 오히려 철강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을 인수하거나 설립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카네기는 모건이 결집한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잠식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처음에는 놀라고 분노했다. 그 시도가 무척이나 대담해지자 카네기는 혈압이 치솟다 못해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졌다. 그는 경쟁사가 운영하는 모든 공장을 똑같이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때까지는 철사, 파이프, 철근, 철판에는 관심이 없었다. 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원자재인 철강을 납품하는 데 만족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슈와브와 함께 적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슈와브의 연설에서 모건은 트러스트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건 제대로 된 트러스트가 아니었다. 사과가 빠진 사과파이인 셈이었다. 1900년 12월 12일 밤 슈와브는 연설에서 화가 나지는 않았지만 카네기의 제국을 모건의 그늘로 가져올 수도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철강 산업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철강 산업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부분을 특화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공장들은 정리하여 이익 창출에 집중하고 원자재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체계를 경제적으로 일원화하고 해외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요지였다. 더 나아가 슈와브는 관습적으로 노략질하는 노회한 기업들에 대해 언급했다. 슈와브는 이들의 목적은 독점 기업을 만들어 가격을 올리고 높은 배당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행태를 진심으로 비난했다. 모든 분야에서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르짖던 시대에 이런 시스템은 시장을 제약할 뿐이었다. 철강 가격을 낮추면 그 어느 시기보다 시장이 확장될 것이다. 철강 소비량이 많아지면 시장이 생겨나고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잡아먹을 수 있다. 사실 슈와브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현대의 대량 생산 전략을 주창한 셈이다. 그날 밤까지만 해도 모건은 카네기가 경쟁 트러스트 회사를 설립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할 테고 카네기는 회사 주식을 팔아서 그 자본을 확보해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슈와브는 카네기가 모건의 트러스트에 대항하기 위해 월스트리트로 가서 자금을 모으는 것보다는 자신의 사업체를 매각하는데 더 구미가 동할 거라는 사실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었다. 유니버시티 클럽의 그날 저녁 만찬은 그렇게 끝이 났다. 모건은 집으로 돌아가서 슈와브의 장밋빛 예측을 곰곰 생각해 보았다. 슈와브는 피츠버그로 돌아가서 카네기 프로젝트라는 철강 사업에 착수했다. 게리와 나머지 사람들도 주식시장으로 돌아가 계속 추이를 지켜보았다.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모건은 한 주 동안 슈와브가 제시한 계획이 합리적인지 가늠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마음에 걸리는 게 없다는 확신이 들자 그는 슈와브를 불렀다. 젊은이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트러스트 주도자인 슈와브가 월가의 제왕과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카네기가 달가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카네기는 월스트리트에 발조차 들이지 않겠다고 할 만큼 그곳을 싫어했다. 그래서 중재인으로 존 W. 게이츠가 지목되고 슈와브가 필라델피아의 벨뷰 호텔에 머물 때에 맞춰 모건이 그 자리에 우연히 등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슈와브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모건은 갑작스레 병이 나서 집에 들어 누웠고 슈와브는 뉴욕으로 가서 모건의 저택 서재에서 회동하게 되었다. 오늘날 몇몇 경제사가들은 이 드라마는 시작부터 끝까지
앤드류 카네기가 깔아놓은 판이라고 믿는다. 슈와브를 저녁 만찬에 부르고 유명한 연설을 하게 만들고 일요일 저녁에 슈와브와 월가의 제왕이 회동하게 만든 것은 모두 노회한 스코틀랜드 노인이 안배했다고 말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정반대다. 슈와브는 이 거래를 성사시키자는 전화를 받았을 때 카네기가 매도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알지 못했다. 게다가 카네기는 이들에게 조금도 호감이 없었다. 하지만 슈와브는 그와의 회동을 성사시켰고 손수 쓴 문서 6장에 자신의 생각을 물리적 가치로 표현했다. 새로이 재편된 철강 업계에서 핵심 기업으로 부상할 철강 회사들의 잠재적 수익을 산출한 것이다. 내 남자는 밤새도록 이 수치들을 검토했다. 물론 그 수장은 돈을 신성시하는 돈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진 모건이었다. 여기에 그의 귀족적인 파트너, 학자이자 신사인 로버트 베이컨이 그와 동행했다. 세 번째로는 모건이 투기꾼으로 여기며 경멸했지만 유용한 인물이었던 존 W. 게이츠가 자리했다. 네 번째가 슈와브였다. 슈와브는 누구보다도 철강 생산과 판매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누구도 이 피츠버그 남자가 도출해낸 수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가 어떤 회사가 가치 있다고 말하면 그 회사에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또한 슈와브는 자신이 지목한 기업들만 이 트러스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모건의 넓은 어깨에 의탁하려 드는 무임승차자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어떤 트러스트도 자신의 계획을 모방할 수 없으리라고 확신했다. 동이틀 무렵 모건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를 쭉 폈다. 이제 딱 하나의 질문이 남아있었다. 앤드류 카네기가 회사를 매각하도록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해보겠습니다. 그가 매각하게끔 한다면 그 문제는 자네에게 일임하겠네. 거기까지는 순조로웠다. 하지만 과연 카네기가 사업체를 매각할까? 얼마를 부를까? 무엇으로 지불받으려 할까? 공동 소유를 하자고 할까? 주식을 달라고 할까? 채권으로 받겠다고 할까? 아니면 현금일까? 누구도 현금으로 3억 달러를 끌어모을 순 없었다. 1월의 어느 날 웨스트체스터로 이어지는 세인트 앤드루스의 황무지가 추위에 얼어붙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날씨에 앤드류 카네기는 골프를 치고 있었다. 추위를 견디려고 스웨터를 두껍게 껴입은 카네기 곁에서 수아브는 평소처럼 분위기를 띄우며 계속 떠들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단어는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카네기의 작은 쉼터로 옮겨 몸을 녹이고 안락함을 즐겼다. 그곳에서 슈와브는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80명의 백만장자들을 홀렸던 설득력을 발휘하여 편안한 은퇴 생활에 관한 빛나는 약속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드러내놓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은퇴한 노인의 사회적 위치를 만족시킬 만한 수백만 달러짜리의 약속이었다. 카네기는 결국 두 손을 들었고 종이 한 장에 숫자를 써서 슈와브에게 건넸다. 좋아, 이 가격이면 팔지. 종이에는 4억 달러가 적혀 있었다. 슈와브가 예상한 3억 2천만 달러와 비슷한 수치였다. 2년이 지나며 자본 가치가 상승한 것을 감안하여 8천만 달러가 추가된 정도였다. 나중에 대서양 횡단 여객선 갑판에서 이 스코틀랜드인은 모건에게 아쉽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1억 달러 더 요구할 걸 그랬어. 그러셨더라도 기꺼이 지불했을 겁니다. 모건이 즐겁게 대꾸했다. 이 사건은 일대 파란을 몰고 왔다. 영국의 한 통신사는 이 거대한 철강 조직 때문에 해외 철강 업계에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썼다. 예일 대학의 헤들리 총장은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한 이 트러스트는
다음 25년 동안 워싱턴의 제왕이 되리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주가 조작의 달인인 킨이 공격적으로 공개된 주식을 싹쓸이했고 그렇게 넘친 물 대략 6억 달러는 눈 깜짝할 사이에 흡수되었다. 그리하여 카네기는 수백만 달러를 가졌고 모건의 신디케이트는 6,2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게이츠부터 게리까지 관련자들 역시 수백만 달러를 취했다. 38살의 찰스 슈아브 역시 합당한 보상을 받았다. 그는 새로운 회사인 US 스틸의 사장이 되어 1930년까지 회사를 운영했다. US 스틸을 떠난 뒤에는 초거대 기업인 베슬리엠 스틸사의 사장이 되었다. 부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US 스틸사의 설립에 관한 이야기는 열망이 어떻게 물리적 형태로 바뀌는지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초거대 기업은 한 남자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졌다. 작은 철강 공장들을 끌어모아 재정적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계획 역시 이 남자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졌다. 그의 믿음, 열망, 상상력, 끈기는 US 스틸사를 일군 재료가 되었다. US 스틸이 합법화된 뒤 철강 공장들과 설비들은 자연스럽게 인수합병되었다. 하지만 꼼꼼하게 분석해보면 이 회사가 얻어낸 자산의 가치는 약 6억 달러 정도 증가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20억 달러다. 모두 하나의 관리 체계 아래 회사들을 통합한 일, 그 한 가지 변화에서 일어났다. 다시 말해 찰스 슈와브의 아이디어와 모건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이 6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 수익을 발생시킨 것이다.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 아닌가? US 스틸사는 번창하여 미국에서 가장 힘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철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부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얼마만큼의 부를 얻을 수 있는지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믿음은 한계를 없앤다. 당신이 지나는 길에 대해 어떤 값을 부르고 싶을 때, 삶과 흥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사실을 기억하라.